정신력이 발휘해서 이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정신력으로 뭘 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이 헬스클럽 시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꼭 모시고 싶었고 이분을 모시기에 제가 한 2년 정도 이상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운동인들 그리고 특별히 사이클리스트의 주치이시죠. 중동 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이제 그 운동하는 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다 좀 다치거나 좀 운동을 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는 처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좀 쉬세요. 그리고 운동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뭐 걸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걸으라는 말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 빠지는 게 소리로 들리거든 나이 먹으니까. 근데 우리 김범석 원장님 유명하십니다. 그냥 계속해요. 로 유명한 사이클리스트계에서 굉장히 유명. 저 아마추어 사이클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 일단 본인이 끝까지 갔어. 아마추어에서 끝점을 갔어. 이 사이클계에서는 끝점을 갔고 철인삼 정도 하셨죠? 완주도 네. 하셨어요? 기록 한번 잠깐. 기록은 아니 한때 20대 때부터 철인삼종 경기를 해서요. 예. 그때 이제 그때는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얘기를 해주세요. 전 잘 모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아이언맨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좀 작은 대회들 나가다가 철인선종 같은 경우가 가장 큰데 거기 수영하고 자전거 마라톤 같이 다 하니까 네.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종목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뛰면 야 무릎 관절 다 나간다 조심해라 항상 그런 얘기를 듣거든. 무리하지 마라. 제 나이 되니까 저는 아직도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물론 잠이 더 부족하긴 하지만 잠도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한데 근데 많은 분들 운동 너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보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운동의 효능 이런 거. 운동의 효능은 사실 사람이 걷는 동물이잖아요. 네. 이동을 하는 것들이고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 기능이 살아있는 동안이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지속시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운동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기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사실 그게 스포츠 레벨이고 네네. 스포츠 레벨 전 단계에서는 건강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의 레벨이 있을 텐데 보통 사람한테 충족해야 되는 기능들은 그 스포츠 레벨 이하의 단계에서도 충분히 건강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우리가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운동 기능 올라갔을 때 스포츠 레벨에서 그런 운동 기능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증진되는 게 사실 그때 젊을 때 그런 운동 기능을 쌓아 나와야 노쇠 단계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저축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버 트레이닝하고 정상적인 트레이닝하고 그 상태를 넘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사실 그걸 잡아주는 한의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해보니까 네. 좀 환자들한테 강조하고 예.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 돼. 이 정도까지는 좀 이건 좀 오바야. 요런 대체 운동을 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버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잠 조금 들지 않은 거 빼고는 오버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은 심박계를 계속 보면서 심박계 160을 넘어가면 이제 페이스를 좀 줄여요. 네. 페이스를 좀 줄이고 옛날에 같이 타던 애들하고 이제 같이 안 타요. 같이 갈 수가 없어. 미안해. 네. 민폐야. 네. 애들이 나를 기다려줘야 되니까. 근데 옛날엔 선두권 그룹에 있었고 지금도 그래도 한 중간 그룹은 있는 거예요. 네. 제 뒤에도 사람 또 있어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페이스 어디가 오버페이스고 어디가 그 뭐랄까 향상이 안 되는 그냥 유지 단계고 사이가 어디쯤일까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매일 트레이닝을 강도 있는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죠.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거. 특히 이제 요새 러닝 열풍이라 여러분들이 러닝에 이제 시작하시는데 1년 안 된 분들이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자기가 1년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자기 페이스가 올라가는 거랑 관절이나 근육 기능이 따라오는 것들의 그 감을 잘 못 잡으세요. 그렇겠네. 마음은 좋아.
그렇지. 이게 막 런닝 하이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서 새로운 걸 좀 찾은 것 같아. 네. 이런 느낌들도 많이 오고 매일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절인대 결합 조직들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가는 것들이 사실 그만큼은 안 따라가거든요. 20대, 10대, 뭐 30대, 40대, 50대 다 관절 기능이 그 자기 운동량에 따라가는 것들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모르고 20대 때처럼 뭐 네. 그때 운동 나 좀 했었어. 뭐 초등학교 때마다 뭐 했었어. 이 느낌을 가지고 40대가 갑자기 운동 달리기를 하면 부상이 오죠. 그러니까 저도 네. 생각해보면 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몸이 고무줄 같았던 것 같아. 가슴에서 무릎까지 그냥 쩍쩍 닿고 네. 다리도 일자로 쩍쩍 벌고 일자 벌리고 가슴 땅바닥에 닿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오징어야.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 해보라니까 90도 이상 벌리면 막 다리가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네. 막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따져보면 나이를 젊은 나이에서 먹을수록 마음대로 운동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통제가 좀 필요하고 네. 몸의 변화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잘 되고 스포츠별로 몸을 좀 증가시키고 싶어 몸의 퍼포먼스 올리고 싶어라고 할 때 부상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엘리트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 이 엘리트한 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언제 다칠지를 몰라요. 그것만 잘 잡아주면 엘리트 애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아. 부상만 막아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까지 한 번도 부상이 없었으니 내 몸의 네. 한계를 모르는구나. 그 그렇죠.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부상이 왔을 때 요 정도 운동을 더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부상이 온다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거기다 붙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 안 오게 해주면 부상이 안 올 텐데 네. 그 부분들을 모르다가 부상이 한번 딱 왔을 때 한 번에 은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입상해야 돼. 이번 대회 등수에 들어가야 나의 미래가 보장돼. 이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네. 몸은 준비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은 선수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네.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였죠. 정신력이 발휘해서 이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저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어. 정신력으로 뭘 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몸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몸이 올라오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올라오는 속도는 점점 늦어지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상을 안 당하고 몸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운동량을 늘릴 때 이제 한 주당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거리나 시간 같은 걸 늘리는 걸 정량적으로 10% 정도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30분을 걷거나 걷기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어. 문제를 했는데 내가 이걸 40분을 걸어보니까 괜찮았어. 그럼 내가 그 정도를 이게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내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인지 강도로 했을 때 그 정도를 느낀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막 뛰고 싶어. 막 더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일주일에 10% 이상 넘기면 30분 했던 사람이 뭐 35분, 40분 이렇게 한 번에 넘기면 그게 누적돼서 계속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는 반드시 부상이 와요. 그 10%의 법칙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 정도 양을 늘리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 올리는 걸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그 정도 10% 정도 이하에서 한 주당 올리는 횟수를 하면 10%가 복리 누적되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한계 안에서 올려가면 초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상 없이 운동량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세계 최강의 사이클리스트 그리고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강의 사이클리스트라고 하는 타데이 포가차라는 친구의 운동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거의 대부분을 존투에서만 놀고 있다. 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존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존투가 우리 존 한 8쯤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500와트 막 이러니까. 존투 350와트, 350와트로 존투를 7대 팍 1000와트, 1600와트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숫자를 네.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존투로 거의 하루 종일 90% 이상을 존투로 하는데 이 존투의 그 급이 다른 거예요. 훨씬 다르죠. 예. 그러면 그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그 뭐랄까 퍼포먼스 단계로 한번 세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그 퍼포먼스 아니고 지속 가능한 약간 지루하지만 지속 가능한 걸 길게 하는 게 몸에 부상 없이 퍼포먼스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방법인가요? 굉장히 지루하게 올려야 되는 거죠. 천천히 올리면서 30분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뭐 40분, 50분 뛰고 싶은데 한 35분 정도까지만 제한해서 뛴다라고 하는 식으로 올려가면 부상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네. 이거 되네. 그러니까 30분 뛰는 사람이 나 45분 뛰고 싶어. 그러면 네. 30분에서 33분 뛰고 네. 나머지 걸으면 되겠네. 그것도 레벨을 낮춰서 하거나 레벨을 낮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하는 거죠. 어. 매일 하면
훨씬 더 낫죠. 네. 그렇게 휴식일 같은 걸 해줄 수 있지만 뭐 5, 6일, 6일 정도를 계속 내가 35분 정도 계속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거기 또 10% 늘려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부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퍼포먼스 단계로 가면 좋은 게 뭔지를 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퍼포먼스까지 가? 안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역치까지 한번 올려본 입장에서 네,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에 매달리는 거고 7, 8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는 그룹으로 같이 갈 때 저는 항상 이상하게 잘 타는 사람들하고 탔어요. 자전거를. 항상 헐떡거렸어요. 평생 자전거는 헐떡거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7년, 8년 지나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11시 반에 우리 자고 가자. 난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밤을 꼴딱 새면서 타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즉 퍼포먼스 단계로 넘어가니까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단계에 가면 뭐가 좋냐 한번 좀 경험하신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즐기게 되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모든 대부분의 이제 엘리트를 하시는 친구들을 이제 치료할 때에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네. 사실은 있는 걸 끌어내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능력치를 뽑아내는 것들을 하고 가이드를 해줄 때도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고 그걸 치료 방침에도 삼고 운동 목표로도 삼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아마추어는 그게 중요해요. 오버해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아마추어일수록 더 많이. 이 대회 끝나고 나서 우울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는 것들도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운동량을 정하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자기의 캐파가 올라가서 이제 뭐 내가 FTP가 200이었는데 250이 되고 300이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그룹 안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사실은 같이 있는 팀의 동료도 좀 챙길 수 있고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레인지 안에서 그냥 노는 거구나. 그렇죠. 경치가 보이는 거지. 정치도 보이죠. 달리면서도 힘들어 앞만 보고 언제 끝나 이게 아니고 야 멋있네 이게 참 잘 조성돼 있네. 네. 그러니까 놀면서 타도 남들 속도에 맞추면서 네. 달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이렇다니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마추어에서의 뭐 경쟁적인 대회를 좋아하고 경쟁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건 이제 저희가 볼 때 아마추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엘리트를 지향하시는 분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수준에서 운동하실 건강 증진의 목표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과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저는 얘기를 해요. 다른 네.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그 처음 전 진료실 올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뭐 어디까지 좀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철인 3전 경기하다 다쳐서 왔어. 또는 뭐 자기가 MCT 대회에서 뭐 하다가 다쳤어. 자기는 뭐 이런 대회 했는데 저는 이런 운동했는데 그러니까 히스토리 테이킹이 되게 길어요. 어떤 운동을 해왔고 네.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어떤 대회 나서 입상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 어떤 의미일지를 조금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봐요. 네. 그게 돼서 요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분으로 판단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안 되는 거죠. 분도 있죠. 네. 피팅을 맞춰도 안 되고 교정을 해도 이 상태는 그 정도 퍼포먼스를 몸에 무리 없이 하기는 어려워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까지는 안 되겠다. AG 입상은 되지만 전체 입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당신의 몸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한 시니어 나중에 60대 중반 이상의 시니어 될 때까지 꾸준히 하면 그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입상 더-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탈 때 이거 나도 뭔가 하고 싶어 했을 때 해보니까 몸이 안 되더라고요. 네. 1년 탄해하고도 제가 3, 4년 탔을 때 1년 탄해하고도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좋은 몸을 타고난 건 아니구나. 나는 의욕만 있지. 그래서 목표를 바꿨죠. 내가 70대 내가 대해서 입상 한번 해보겠다. 물론 요즘 그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목표를 바꿔야 된다. 몸의 한계를 빨리 파악하고 그런 것까지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스포츠나 이런 것들의 좀 진심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얘기해 주고 그 예우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스포츠가 자기 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알려주는 것까지도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서 그분하고 좀 심층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네. 환자분들이 운동하셔서 다치거나 운동을 너무 즐겨서 와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 챙김도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고 대회 끝나고 우울증 생기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럴 그런 수 분들도 있을 것 있고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아이언맨 대회를 완주했을 때 정말 이빨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제주도에서 하면 너무 이- 힘들어.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아, 기운을 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 대회 나는 완주하는 게 아. 내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를 악물고 뛰신 거구나. 열심히 했죠. 제가 제 캐리 그 한도를 잘 모르니까 어. 그 대회를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에 몸이 어떻게 반응을 이런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들도 생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제 경험도 있고 어. 또 그런 환자들 많이 봤으니까 음. 자 아마추어 상태에서 이 정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턱대고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레벨을 잘 정해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해봤으니까 네. 또 약간 무게감이 있죠. 네, 그렇죠. 잘 수용도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즐겁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의사로서 그 진짜 거의 극점까지 운동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이 MCT 대회는요 한국에서 제일 아마추어에서 자전거 잘 타는 몇백 명이 하는 대회예요. 그 아마추어의 뚜르드 프랑스 뭐 이렇게 보시면 한국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의사로서 운동할 때 내 몸을 관찰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좀 다를 것 같아 의사로서. 저도 이제 지금 몸이 어떤가, 내 몸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내가 먹은 음식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 음식이 나한테 맞는 건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 확실히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카브로딩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뭐 어떻게 됐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을 실제로 하고 제 몸에도 또 하고 이렇게 운동들을 해보잖아요. 나름대로의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자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런 경험들은 소중한 거고 또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해 줄 때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큰 의미가 없어요. 생활이 돼요. 운동에서 뭐 먹는 거, 에너지 하는 것 이런 것들 아침에 루틴 지켜서 운동하시는 게 매일매일의 생활 리듬이 다 그냥 내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을 또 환자분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을 관찰하고 한다는 건뭐 하루 종일 하는 일이죠. 근데 환자를 관찰하듯이 내 몸도 관찰하고 우리 자전거 타고 보면 내 호흡에 느끼는 것들, 바람결 느끼는 거, 앞에 체인 턱턱 털어지는 거 그 소리에 반응한 나를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데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퍼포먼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전에 헬스클럽 그 첫 번째 그 영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 그분이 이제 통증의학으로 가다가 호흡까지 가신 분인데 사실 운동도 해보면 마지막이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그 퍼포먼스의 끝판이 퍼포먼스의 끝이 입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거기에 있다면서요? 예. 우리 동의보감 신형편에도 그렇게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새벽에 어느 방향을 보고 입에서 침을 굴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그때 학부 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그렇게 봤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런 느꼈던 것들은 우리 지금 최근에도 나오지만 뭐 머리 쪽 안에도 뭐 림프계가 순환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몰랐던 의학적인 사람들이 막 발견이 되거든요. 네네. 여기까지는 림프가 순환하는지 몰랐는데 여기도 림프가 순환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옛날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 과학적으로 해석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 보면 호흡은 사실 입에서 들어가서 여기 폐에서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밑에서 있는 레벨들로 다 장기 기능이 경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순환이 되거든요. 그게 호흡의 리듬과 몸의 리듬이 맞고 내가 동작하는 거 맞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 해놓은 게 우리 뭐 전통 몸매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태극권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수련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특히 운동, 뭐 시메트릭하게 양쪽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이동을 하는 운동, 수영, 뭐 자전거, 뭐 마라톤 이런 것들이 다 그 호흡법과 연관이 되지 않고는 자기가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숨을 느끼고 입을 벌리고 입을 다물고 이런 호흡들 그 호흡에 대해서 내 림프가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거나 하면 사실 그게 내 몸을 느끼는 집중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내 몸에 집중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내 몸과 관련해서 외부의 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네. 몸 자체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달리고 수영하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호흡하고 자전거 타면서 바람 소리와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바들을 계속 느끼면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기운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소를 하고 많은 효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오르막 같은 데 가도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치겠는 거지. 나는 입이 벌써 벌어져 있는데 밑에 올라오기도 전에 입이 벌어져 있는데 제가 호흡법도 배워서 코로 숨 쉬라 그래서 코로 숨 쉬려고 하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이 벌써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필을 하면 네. 뭐 팔을 밀어라, 팔을 당겨라, 발을 어떻게 당겨라 여러 가지 말 듣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차에 지내는 사이클 프로님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초보한테는 가르쳐 주는데 아예 뭐 입문해서 레슨 받기 전에는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호흡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근데 되게 공감했었던 내용이에요. 호흡이 안 터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어필 올라갈 때 옆에 가는데 옆 사람이 입 다물고 올라가고 있어. 그럼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영은 그렇죠. 수영은 숨 쉬러 물 위로 올라오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선 계속 내뱉고 후 하면서 호기를 하고 흡기를 잠깐 하고 사람이 생활할 때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흡기와 호기의 비율 같은 것들이 안 맞고 들이마시는 숨들이 더 많기 쉬운데 내쉬는 걸 길게 하는 것들 우리 허밍하듯이 하고 내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뇌파적으로 봤을 때도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들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분석적인 기계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못했지만 사람이 내부로 눈을 돌려서 자기 내부를 들여보듯이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끊임없이 천착함으로써 아 이렇게 할 때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 그 중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달라진다. 그렇죠. 네.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환자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관형 찰색을 할 때 뭐 진맥이든지 얼굴 안색을 피는 것들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바로 환자를 보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계속 수천 년 동안 살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된 게 그게 과학화된 게 이제 현대의 한의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옛날 문헌에 있던 것들을 좀 객관화하고 재현 가능성 있게 좀 더 표시를 하고 누가 체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계속 검증을 해나가는 게 요새 한의학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그 운동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쪽 업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업인데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는 일은 힘들지만 신나게 일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많진 않은데 예전에 아주 힘이 들고 많이 어려웠을 때 특별히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이랬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는 이제 시장 걱정도 하고 계좌 걱정도 하고 손님 걱정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한 오르막 한 두세 개 긴 거 오르다 보면 어느덧 엄청 몸은 힘든데 스트레스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아니 내 앞에 이 언덕 오르는 게 더 걱정이야. 그래서 머리에 텐션이 이쪽에 가 있던 게 이쪽으로 쫙 이 언덕을 어떻게 넘을까 생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던 매듭들이 풀려진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쌓인 스트레스란 건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현재 있는 상태의 그 차이가 이제 스트레스 갈등 요인이 되는데 네. 그 갈등 요인들이 몸에 쌓이고 마음속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거기에서 분리된 내 본연에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찾는 게 사실은 거기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생각을 더 몰두리하고 골똘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생각에 있었던 거랑 분리를 해서 나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리두기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뭐 철인삼종의 세 가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이외에 요가라든지 다른 것들도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몸에서 그런 생각을 분리하는 동작 뭐 100배를 하기도 하고 108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고 우리 뭐 마라톤 해보면 알지만 런닝 하이 오고 뭐 이런 부분들 다 그런 것들이 전에 있었던 그 일상에서 있는 스트레스와 내가 분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분리되어서 하면 머리가 정돈되고 그게 요 현대의학에서도 해마에서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정리된 것들이 잠잘 때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이 잠자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정리되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레벨이 운동 기능한 상태에서 뭐 30분 이상의 운동을 좀 하라, 조금 힘들게 운동을 하라 권유하는 정도 레벨이 그 정도에 이를 수 있는 정도 운동량이거든요. 30분 정도의 땀 흘린 정도 운동량을 하다가 그 정도 기본으로 요새는 제시되는 양이고 뭐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사실 그 정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한의학서에서도 다
가만히 있는 그런 양반들이 병이 걸리고 몸을 쓰는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고 그런 네네. 얘기들을 또 했었던 거기도 하고 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네. 것이다. 오히려 정신 건강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스포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상으로 우리 진짜 그 아마추어 이제 최고의 그 사이클리스트였고 최고의 운동 매니아셨던 우리 중동 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모시고 운동과 그리고 우리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 2부에 훨씬 더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독이 헬스클럽 중동 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범석 원장님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천시 한의원 회장이시기도 하고 아주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시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바로 재택 의료 관련해서 관련된 학회에서 이사이기도 하시고 한의학계에서는 부회장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이 재택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너무나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 재택 의료의 현장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범석 원장님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조건형 사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 뭐 천만 노인의 시대고 천만 노인 중에서 뭐 기능 저하로 인해서 좀 돌봄이 필요하시다라고 한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되시고요. 네. 통계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치매도 90만이 넘고 뭐 그런 상태이고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중증 장애인 사실 뭐 그렇게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노인 인구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100만 곧 200만 되거든요. 몇 년 지나면 또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요양병원 또 많이 이용하시고 요양원도 이용하시고 있는데 추세는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집에서 이런 것들 노후를 좀 보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요구이세요. 맞아요. 이상하게 요양원 가시죠 이러면 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입원하거나 시설화해서 가 계셨다가 사실 집에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놀랍게도 요양원 가시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 말엔 객사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못 죽고 나가도록 하는 객사라고 하는데 사실 고령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면 한 80% 정도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하기가 익숙한 곳에서. 그렇죠. 그치. 그러네. 지금 우리가 이거 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제 나이 또래 이제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데 일을 해야 되고 일하다 보니까 바쁘고 시간은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아픈데 케어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케어를 못 해주니 케어를 잘해 주려면 아무리 봐도 케어 전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선택하는 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들이는 요양원에 가는 거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거기 막 호텔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가시면 만만치 않아.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맞아요. 80% 정도는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집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사회적 입원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돌봄의 그런 것들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재반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입원을 많이 하시거나 입소를 하시게 되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국가적인 판단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나라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입소하시게 되면 거기에 투여되는 의료적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요양원이나 시설 단계로 좀 내려가면 거긴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많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니까 네. 거기서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간병비가 추가로 드는데 그 외에 요양원에 가면 이제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국가에서 투여하는 자원이 많고 또 집에 계신 재가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자원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자원이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 돌봄으로 많이 이행이 돼 있고 거기는 장기 요양 지원이 나가니까 장기 요양 보험에서 그쪽에 생활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요양사분들이 나가셔서 같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생활에 있는 부분은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며칠 와서 돌봄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가족의 그런 것들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노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로 가서 낮 시간에 본인이 오시면 뭐 가족들이 자기 직장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네네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시설화보다는 탈시설화 쪽으로 해서 집에 있게 그게 환자 어르신들의 요구와도 맞고 네네네. 국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맞고 네. 왜냐하면 또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 여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유가 있었는데 급속하게 어려워진다면서요? 의료보험이? 네, 뭐 그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내년 26년도 정도면 건강보험이 이제 적자로 전환할 예정이고 한 30년 정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적립금이 다 소진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내시는 건강보험료, 장기형 보험료만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그 이외에 국가 재정이 한 20%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 재정이 20% 들어가는 게 사실은 다 지급이 안 돼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돈을 덜 주고 해서 약간의 그런 로스가 있는데 뭐 그걸 더 밀어넣으면 적자가 오는 시기는 좀 들어질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다른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개혁이 안 되고 네.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보험에만 돈을 국가가 이렇게 밀어넣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바는 시설화보다는 집에서 있게 하고 집에 있으면 그럼 의료적인 혜택이나 관리나 이 돌봄이 의료 돌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고 해서 나온 게 재택의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택의료 사업은 이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가서 그분의 있는 환경에서 네. 이제 의료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돌봄과 의료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옆에서 그냥 다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는 국가가 그걸 도와주시고 케어가 되는데 케어하는 그 비중이 하루에 서너 시간이 끝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거기서 3시간, 뭐 4시간인지 5일 또는 6일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나눠져 있고 네네. 1에서 4등급 있고 5등급은 인지등급 해가지고 치매 있으신 분들 등급이어서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활동하시는 시간들이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근데 시간도 있고 요양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본인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동불편자이어야 되고 그걸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복지가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요. 어... 이게 나라에서 알아서 너는 이렇게 아프니까 너 이렇게 요양을 해줄게 돌봄을 해줄게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이정희 정부에서 뭐 그런 걸 신청주의를 좀 탈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돌봄을 어떻게 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그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신청주의예요. 내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럼 공단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거동 불편의 정도가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의사가 소견서를 써요. 의사 네. 한의사가 소견서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이 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등급을 내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렇게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차라리 찾아가는 게 시설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 국가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촉탁이 그러니까 요양원에는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고 요양병원에는 상주 의사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하다못해 환자 그 사례자의 상태를 본다면 하다못해 내가 TV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밤에 잘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게 공동 시설에 있으면 뭐든지 불편하잖아요. 일일 시대는 아니니까 집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고 싶은 것들이 사실 다 누구의 욕구거든요. 그런 데들 그런 걸 집에 의료진이 가서 해결을 하고 시설화 시키는 것들은 좀 막자.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환자의 니드에도 적합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너무 많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가보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대상 노화 노쇠 단계에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사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높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 의료 수급권자들도 많으신데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저희가 의뢰드리시는 분들이 보면 많으신데 이분들 가보시면 생활환경이나 인지나 이런 주변의 가족관계부터 어떤 정서적인 또는 뭐 물질적인 어떤 돌봄 기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독거 노인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가보면 뭐 상당히 열악하죠. 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쓰레기 쌓여 있고 이런 집들도 많고. 어. 근데 그런데도 돌봄의 혜택이 이제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또 저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시범사업, 선도사업을 네.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그걸 했죠. 의료가 가서 하는 방문 진료를 저희가 그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취약계층을 가서 치료를 하고 뭐 쓰레기집도 가고 사실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에 가서도 진료를 하고 네. 환자 이제 알코올릭도 해서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게 혼자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 노인성 치매라든가 이런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신데 고치신 전력도 있으시다면서요?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다못해 바로 앞에 뭐 상급병원 있는 집 앞에 사는 뭐 이런 반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바로 가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집 밖에 그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오는 계단 3개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네. 의료 수급권자라서 병원만 가면 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 못 나와. 네네. 누가 가서 봐줘야 돼. 이 사람은 상급병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가서 봐서 치료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고치셨어요? 저희는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각 병마다 환자마다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루게릭 환자분을 첫 접점이 됐었던 게 항상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방문진료 사업을 부천시에서 하고 찾아가는 의료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뢰를 받아서 왔는데 그 환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50대니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이제 루게릭이라는 게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 나이에도 옵니다. 근데 누워서 기어다니고 대소변 받아내는 상태로 계셨어요. 집도 처음 가봤을 때는 비가 오면 불을 못 켜요. 누전이 돼서. 그리고 세상에. 반지하에 이제 미취학 딸이 있었고 그 환자분 부인도 사실은 그 정도로 남편이 누워 있고 비 오면 물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단방강 반지하 집에서 계시고 어떻게 병원에 나갈 수도 없고 통장엔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통장은 0원인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는데 그 의료 수급자니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는 거는 119가 안 되거든요. 병원을 가는 건 119 이송이 돼요. 오는 거는 택시를 타든 뭐든 지원을 받아야 돼. 네. 올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정도로 힘드신 여러 가지 뭐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의뢰 가서 갔더니 환자 병력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중풍 후유증이라고 해서 누워 계셨는데 저희가 와서 검사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중풍이 아니야. 중풍 후유증이 아니야. 진단이 잘못됐는데요. 이제 다시 진단 받아봅시다라고 이제 병원에 이송해서 하자고 해서 동사무소랑 이런 데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이제 거기서 끌어낸 거죠. 동사무소랑 부천시랑 같이 해서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고 루게릭 진단 받고 근데 사실은 이게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진단 받고서 상급병원을 통원 치료를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약 주는 것도 특별한 약이 없고 낫는 병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점수가 뭐 FRS라고 해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한 14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 여명을 그렇게 오래 보지 않거든요. 한 2년 정도로 보는데 이제 마비돼서 몸속에서 이제 사람이 정신은 또렷한데 점점 몸을 못 움직이면서 상태가 진행되는 병이 루게릭 병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걸 예후를 이제 측정을 해주셔서 환자는 이제 멀쩡하니까 자기가 자기 예후를 알잖아요. 얼마나 우울해. 부인도 그 상황이니까 우울하죠. 그 부인도 우울증이시고 약간의 정신 그런 기능도 좀 떨어지시고 이런 상태였어요. 저희가 치료하면서 그분을 많이 건져냈죠. 여러 뭐 지역 재단에서도 희망재단이라고 지역 재단에서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계속 방문 진료를 한 주에 많을 땐 2번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침 치료하고 환자분이 경련으로 잠을 못 자고 막 뒤틀리고 하는 상태들도 막아내고 침 맞으면 한 3일 정도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안 가? 진료실 문 닫고 가는 거죠. 진료하고 또 그 재단 쪽에 또 부천시에서 지원받아서 한약 처방도 해드리고 저희가 성심껏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때 코로나였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거동 못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진료를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치료해서 그분이 지금 이제 5년째 생존해 계시고 지금은 걸어 다니세요. 교회도 가시고 그분이 당구를 좋아하세요. 큐를 잡잖아요. 두 손을 지팡이 세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돼요. 네네네. 당구도 쳐요. 처음엔 목도 젖지를 못했는데 침 맞고 계속 추나 받고 봉침 맞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고개를 젖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당구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취미생활하고 아기가 이제 미취학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고 아기가 커오는 것도 제가 매주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애가 큰 거야. 어머니도 사실 그때도 정신에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장애 진단도 받고 네. 그래서 그분도 장기요양도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장기요양 제도도 들어가시고 해서 장애 진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하는 복지를 받았어요. 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신청 해야 돼?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거를 해서 지금은 그 집이 그래도 집도 이사도 하고 LH에서 해줘서 집도 이사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살만해졌어. 애도 학교 잘 다니고 엄마도 정신적으로도 좀 치료도 좀 받으시고 저희가 루게릭 환자는 지금까지 5년째 치료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 가족을 구원하신 거네. 그게. 저만 한 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그걸 해주신 뭐 부천의 희망재단이라든지 부천시의 노력이 사실은 계속 관심을 투여하고 저희가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자가 있어요라고 하니까 다 도움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그게 손을 잡아주셔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연계가 다 되었을 때만 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사실 그렇게 좋아져서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방문진료를 계속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거기서 비물질적인 보상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지. 예, 사람이 살아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 삶이 좋아지는 걸 보면 예. 이래야 이게 의료가 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좀 저희가 진료의 방향도 좀 달라졌고 나가서 그런 취약계층이든지 아니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다가가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천 지역에 있는 뭐 부천, 부평, 인천 뭐 이쪽에 있는 루게릭 환자분들은 저희가 가서 진료도 하고 저희 김한성 원장님 와이프가 진료하시는 환자분도 또 그렇게 치료하면서 좋아져요. 네. 근데 눈만 움직이는 분이었는데 1등급 와상 환자였는데 지금은 발가락도 움직여요. 한 1년 치료했는데 네. 그렇게 케이스가 되니까 그분이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안 가본 게 아니거든요.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대 환자분은 너무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요 루게릭 환자분은 60대이신데 그 약간 중소기업의 사장님 와이프예요. 3교대 간호사를 쓰면서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뭐 호흡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이미 병원은 다 거쳤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네. 근데 안 돼. 근데 저희가 가서 치료하면서 한약 투여하면서 사실 변비가 문제였거든요. 배변을 못 봐요. 못 움직이고. 근데 변비도 한약 쓰고 해결이 되고 기능들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자기 상태를 표현을 해. 눈빛으로도 이제 눈으로도 하고 예안이어도 표현도 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전에 이렇게 고맙다고 눈물도 흘리시고 왜 우시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져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사실 보람이 쌓여서 이걸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요. 네, 저희 뭐 많이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같이 많이 계시고 뭐 이건 또 사회복지랑 연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가 이거를 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소중한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사실 어떤 이런 게 필요한지 신청주의니까 전문가가 필요해. 옆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사가 분들이 다 알아서 신청도 해주고 이런 것도 연계도 해주고 어. 필요한 것도 해주고. 야,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시는 사실은 저도 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저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사는 거. 그 중에서 최고가 나로 인해서 타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저는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희열 중에서 가장 큰 희열이 아닐까. 그렇죠. 예. 오히려 이쪽에서 벌어서 네. 일반 진료에서 벌어서 이쪽 메꿔 놓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는 게 설계 자체가 네. 건강보험 수가는 그렇게 후하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관행 수가라고 하는 거에 50% 정도를 주면 많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일단 적죠. 진료실을 닫고 나가는 순간, 방문진료 나가는 순간 손해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턱없이 주는 거잖아. 한 번 밖으로 나가서 한 명 진료가 오면 사실 그 사이에 진료실에 앉아 있었으면 10명, 20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행정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렇지. 이게 나라 돈을 쓰면 꼭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밀어야 되고 네. 기록들을 다 남겨서 나라 돈 어떻게 안 썼다라는 걸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 네. 사실 품이 안 나오는 거지.
품이 안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 그냥 예. 5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한 주에 제가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거의 인턴 정도 한 70시간은 일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제 하고 환자가 이게 많다 보니까 그분들 병력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네. 운동할 시간이 일단 줄었죠. 운동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옆에 보니까 허벅지가 저보다 훨씬 두꺼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근데 어쨌든 그래,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뭐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얻은 건 사실은 자부심, 의료인으로서 자부심하고 이런 것들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인 보상은 사실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이걸 몇 년 했는데 아 이제 내가 힘들겠다라고 하고 빠졌을 때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수가가 너무 낮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을 하는 건 질적 저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비급여를 추가하거나 그러겠지. 급여에서 보상되지 못하는 거를 비급여에서 이게 그걸 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을 늘려야 되는데 비급여 늘리는 건 저희가 취약계층을 많이 가니까 사실 그분한테 어려워요. 그렇지, 안 그러니까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고 최대한 급여가 되는 걸로 해드리고 비급여가 있으면 그거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떨 때는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되니까 사실은 돈은 잃었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네. 분들도 보람은 있는데 돈은 안 되는 거가 있으시겠네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또 이게 저랑 이제 와이프가 같이 부부간의사 진료를 하는데 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월급쟁이는 그나마 내가 딱 제한된 그 월급에서 살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끄는 분은 월급날이 괴롭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재택 진료 사업은 저희가 벌써 했는데 마침 어제 저희 세무사가 왔었거든요. 네. 상담을 보니까 원장님 재택 사업은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래. 그래서 그래요?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다 따져 보셨어요? 아니 안 따져 봤는데요.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따져봤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하여튼 그 부천시 계신 분들이 아주 좋은 취지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커버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원적 고민을 좀 이 그 행정에 계신 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을 자기 자원을 어떻게 쓰는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사회적인 고민과 토론과 합의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끝으로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얘기가 요새는 계속 마음에 남는 얘기예요. 저희가 부천시에서 5년, 6년 정도 이런 사업을 해보면서 그냥 제가 진료만 제 환자만 보고 단골 환자들을 보면서 계속 진료한 지역사회에서 한 자리에서 20몇 년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진료를 계속 해왔을 때는 별로 고민이 없었던 거를 이제 공공사업에 또 이제 나라에서 지향하는 바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해보니 많은 게 보이고 사실 많은 게 들리기도 하고 네. 많은 뭐 여러 가지 강연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도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예정된 미래거든요. 초고령 사회는 예정된 미래고 저도 나이가 들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늦었고 아무도 이거를 자기 브랜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없구나. 이거를 사회적인 걸 또 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재정을 나눠서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나요? 그런 것들을 분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배분할까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뭐 거의 다 쏟아붓는 거지. 그렇죠. 정부에서는.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하고 어느 노년층까지를 어떻게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전투에서 누가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베이스 캠프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고 누구는 못 데리고 가고 거의 그런 문제나 따지고 보면 흡사하네요. 노인장기 보험 제도가 처음이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모든 병원이 폐허가 됐을 때 그때 나온 제도예요. 그게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살릴 수 있는 사람 군인, 경찰 먼저 살리고 네. 그 다음에 민간인 살리는데 네. 그 민간인 중에 제일 우선순위 떨어지는 사람이 노인이었어요. 노인을 어떻게 할까? 당장 그게 죽게 놔둘 수는 없고 시설을 모아라. 시설을 모아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이제 그 노인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사람 살 사람 죽을 사람 촉탁이 가서 이 사람 관리하는 게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가
거기서 이제 노인장기 제도가 양방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그게 시작됐었거든요. 그런 거구나. 전쟁 시대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은 노인의 상황이 이제 전쟁의 상황으로 가는 거 거의 흡사한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아주 긴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예, 많이 긴박하게 느끼고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나라 3분의 1의 인구가 이걸 다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네네네. 1,000만이 계속 더 늘어날 거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문제를 끌고 갈 정치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빨리 좀 장이 만들어지고 얘기를 네. 해야 되지 않나. 아무도 안 건들려고 하거든요. 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러네요. 진짜 이제 감기 같은 거는 조금 좀 덜 커버리지 해주고 조금 더 심각한 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좀 조금 더 노인 쪽으로 가고 자원 배분, 의료 자원 배분을 조금 그렇게 가야지 밸런스 게임이 맞겠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게이트 키핑을 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이거든요.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유사한데 일단 환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주치의한테 와서 나 어느 병원 가고 싶은데 나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집에서 물 드시고 쉬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처방했으니까 집에 계세요라고 하는 것들 제도가 제주랑 광주에서 이제 시작을 시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렇죠. 방법이구나. 전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기 요양 제도, 1차로 주치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재정을 효율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네.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공개되는 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네. 네. 그 부분이 안 되고 하면 사실은 이건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것도 해결하기가 어렵죠.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네. 힘들 겁니다. 의료 제도가 바뀌는 게 한 사회의 제도가 바뀌는 게 가장 큰 표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가 네. 주치의 제도로 바뀐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자 오늘 중동한 부천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과 함께 1부는 우리 스포츠와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과연 그 노인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이야기 현장에 계신 분을 통해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고 참고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회가 어떻게 가야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그리고 중동에 계신 분들은 중동한의원 오케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